자,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한 증권사에서 나온 우리 금융지주 리포트입니다. 사실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야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저희가 이걸 특별히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 번에 23% 넘게 아주 큰 폭으로 올렸거든요. 과연 어떤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 그 논리의 뼈대를 오늘 하나하나 발라내 보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원에서 3만 7천 원으로 올렸죠. 사실 우리 금융지주 정도 되는 이런 대형주, 그것도 은행주에 대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목표가 상향은 흔치 않습니다. 뭔가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강력한 한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한방이 무엇인지, 이 리포트가 주목하는 세 가지 핵심 동력, 그러니까 새로운 자회사 편입이라는 성장성,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라는 매력도, 마지막으로 경쟁사 대비 돋보이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의 결론부터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목표 주가 23.3% 상향에 업종 내 최선어주 이견까지 유지를 했어요. 이렇게 강하게 추천하는 그 기술적인 근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아 보여서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물론이죠. 리포트는 목표 주가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바꿨는데요. 첫째는 가치 평가의 기준 시점을 2026년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BPS로 옮겼다는 점. 둘째는 적용하는 목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기존 0.63배에서 0.71배로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BPS, PBR.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미래를 더 좋게 보고 가격도 더 쳐주겠다는 말을 그냥 전문 용어로 포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용어만 바꾼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자신감의 근거가 다 녹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6년이 되면 우리 금융의 체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체력에 대해서는 시장도 더 높은 점수,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 PBR을 매겨줄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왜 그렇게 보았는가입니다. 보고서는 우리 금융의 이익 증가율이 경쟁사들을 압도할 것이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총 환원액의 증가폭도 가장 클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홍콩 ELS 관련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곧 시행될 배당소득 비과세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더해지니까 이제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신감의 가장 큰 원천인 이익 증가 이야기부터 해보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증권과 보험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는 점인데요. 동양생명, ABL생명,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이 새로운 가족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보고서는 2026년을 하나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자회사의 실적이 온전히 한 해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다른 금융주주사들은 따라오기 힘든 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요. 2026년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합쳐서 약 1,557억 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 약 611억 원의 순이익을 더해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추가되는 셈이죠. 그런데 리포트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단기적인 기대감은 오히려 조금 낮추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양생명은 당장 공격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성 확보에 집중할 거라고 하고 증권사 역시 초기 통합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언급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가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아닌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험사 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는 자산부채 종합관리, 즉 ALM 매칭입니다. 잠깐만요. ALM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험사 인수에 왜 그렇게 중요한 첫 단계인가요?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당장 공격적인 성장을 못하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사는 고객에게 수십 년 뒤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아주 긴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굴려야 합니다. 이때 부채가 나갈 시점하고 자산에서 이익이 들어올 시점을 정교하게 맞춰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바로 ALM 매칭입니다. 인수 직후에는 이 매칭 작업부터 견고하게 다져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수익 상품을 팔면서 성장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안정화에 집중하는 거죠.
보고서가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기여가 가능할 거라고 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증권 쪽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당장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체력을 키우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자본이 1조 2천억 원 수준이라 아직 대형 아이디어 업무를 하기엔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는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경쟁사들이 하는 초대형 IPO 주관 같은 건 아직 어렵다는 뜻이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1조 2천억 원이면 중소, 중견기업 IPO나 회사채 발행 주관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초대형 딜을 단독으로 주관하기에는 자본력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리포트는 2025년에는 통합증권사 출범에 따른 광고 선전비나 IT 시스템 통합 비용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부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매년 2천억 원씩 증자한다는 계획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체력 키우기 과정에서 주주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이 바로 투자자들이 고민할 지점이죠. 그런데 리포트는 이 증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룹 차원에서 증권 중심의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인 지분 희석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은행에 편중된 그룹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들은 이미 4바퀴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우리금융은 그동안 3바퀴로 힘겹게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즉 증권과 보험이라는 바퀴를 달기 위해 잠시 멈춰서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정비가 끝나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분석입니다. 이익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돈이 다 회사 궁고에만 쌓이면 투자자 입장에선 좀 아쉽죠. 그 늘어난 이익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계획인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총 환원액 증가폭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총환원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배당금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금액을 합쳐서 전체 순이익의 몇 %를 주주에게 돌려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보고서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이미 총 환원율 50%라는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예정이라 앞으로는 환원율을 더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금융은 올해 35%에서 시작해서 50%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룸이 훨씬 넓다는 거죠. 이걸 앞서 이야기한 이익 증가와 연결하면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커지는 이익 파이에 주주에게 나눠주는 파이의 비율까지 같이 커지니까요. 와, 총 환원액 증가율이 14.6%요. 요즘 같은 때 정말 눈에 띄는 숫자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수치일까요? 보통 회사들이 약속은 장밋빛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못 지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죠. 2025년 총 환원액을 자사주 매입 1,500억 원을 포함해서 1조 1,600억 원으로 예상하고요. 2026년에는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자사주 매입도 2천억 원으로 늘리면서 총 환원액이 1조 3,300억 원으로 14.6%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 DPS 자체도 2025년 1,350원에서 2026년 1,510원으로 11.9%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요.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비과세라는 아주 직접적인 혜택이 기다리고 있죠. 이건 정말 우리금융지주만의 독보적인 매력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2025년 4분기 배당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배당금이 약 18%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금융지주 주식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이죠.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 금융주에 투자하려 한다면 비슷한 배당을 주더라도 세금을 안 떼는 주식과 떼는 주식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명확하죠. 이건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투자자가 여러 금융지주사 주식을 놓고 저울질할 때 이 보고서가 말하는 우리 금융지주만의 차별화된 우위는 무엇일까요?
보고서가 강조하는 비대칭성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의 비대칭성입니다. 경쟁사들은 비이자이익 부문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이라 여기서 더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 우리금융은 증권, 보험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이제 막 장착했죠. 출발선이 다르니 앞으로의 성장 여력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정책의 차이겠군요. 주주환원의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쟁사들은 주주환원율 확대라는 마라톤의 거의 끝단계에 와 있지만 우리금융은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하는 이익과 함께 환원율도 같이 올라가니까 주주에게 돌아오는 총 금액의 성장률 관점에서는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앞서 잠깐 언급됐던 홍콩 ELS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네요. 이건 리스크의 비대칭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쟁사들이 여전히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과징금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우리금융은 그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죠. 새로운 성장 동력, 가장 빠른 주주환원 규모 증가, 그리고 경쟁사 대비 높은 안정성, 이 세 가지 비대칭성이 모여서 우리금융주주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결국 시장이 아직 이 다층적인 변화의 가치를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금융지주 분석 리포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입체적인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연된 만족감의 스토리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과 증권 자회사의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면서 경쟁사를 뛰어넘는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었죠.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시너지에 더 큰 기대를 거는 분석이었습니다. 둘째는 성장 과실의 공유입니다. 단순히 이익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율을 꾸준히 높여서요. 주주에게 돌아가는 총 환원액의 증가 속도가 업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홍콩 ELS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안정성,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서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를 갖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나의 증권사 리포트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니 그 안에 담긴 기업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다각도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